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과 24일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 부당성을 놓고 한일 양국이 맞붙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법력권이 개헌 발의선을 넘지 못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따라 승리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직 영업사원의 폭로로 유명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대학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저질러졌고 남자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일어나 놀란 주민들이 한때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평소 내륙 지방에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 못한 터에 육지에선 보기 드문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은 서울 32도, 대구는 무려 34도 등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이번 주 한일 양국이 맞붙습니다. 또 일본은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곧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WTO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는 데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무역 관련 핵심 국제기구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일본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WTO 이사회는 보통 각 나라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통상 담당자가 참석하기로 해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WTO 이사회가 끝나는 24일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일본 내 의견 수렴도 마감됩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응해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일본 가기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론적으로 가기 의결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시간을 끌며 우리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하게 되면 21일 기간을 좀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예정인데 아직 날짜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가기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정계 움직임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된 만큼 일단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의석 124석 가운데 연립여당이 85석을 추가해야 전체 245석의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는데 160석으로 4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민당은 66석으로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57석 확보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개헌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해온 만큼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아베 총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한 아베 정권이 일단 반쪽 승리를 확보한 만큼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향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관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TV의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가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인식차가 너무 커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SNS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를 일본이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고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국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으니 지레 겁먹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일본의 강제징용 자체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이에 대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은 보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한일 수교 때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뒤엎는 거라고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강제동원 문제 등을 검토했던 2005년 민간위원회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따지기 시작할 경우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반일로 규정,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마음에 안 드는 한국의 정권 정부에 대해서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한국 바꾸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클로즈인 것 아니냐. 그 사실 내장권에서 단순한 생각이 아니죠. 문정인 특보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너무 달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둘을 사실상 연계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국 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하 대변인은 조국 수석에게 국민이란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라면서 연일 쏟아내는 반일 선동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입장을 밝힐 경우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경안 처리와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 7월 국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선 재해재난과 경기 침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군기강 해이 책임을 물어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연계를 주장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2도, 대구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훨씬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니까요.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무더위가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이 27.6도, 대전 25.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열기가 그대로 쌓이고 또 낮 동안 일사가 더해지면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춘천 33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밤부터 중부 서해안에 장맛비가 시작된 뒤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로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어제 경북 상주에서는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내륙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엔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휴일 휴식을 취하던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최장수 기자입니다. 상주 시내 도로 양편에 들어선 상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적지인 기와집 앞마당도 흔들립니다. 왕복 4차선 도로와 시청 주차장도 아래 위로 진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웃에서 우리 친구들이 셋이 앉았는데 방거리가 막 다르륵하면 오르륵 하면서 막 그쳐가는 거 루룩해 천동하는 거 매로. 그래 우리가 왜 그런가 무서워서 막 그랬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심하게 흔들리자 당황한 일부 주민들은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제서야 지진 발생을 알았습니다. 육지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 3.9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진인 줄 모르고 막 갑자기 당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사방을 축사 지붕을 두리번 살피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종일 심한 긴장감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지진은 상주에서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충북과 대전, 세종, 전북, 강원 그리고 경기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상주와 인접한 충북과 대전에서는 갑자기 우러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가정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고 벽이 무너지는 줄 알고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내륙 지방 곳곳에서 땅과 건물이 흔들렸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주말에 태풍에 이어 지진까지 발생하자 나들이를 삼가한 채 혹시 여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땅과 건물이 흔들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는 떨어지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단해 보이는 탁자 아래로 대피하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심한 진동이 멈추면 집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야외로 대피해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 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저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2m짜리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대 2개 차로를 통제했고 담당 구청에서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땅꺼짐으로 인한 추가 사고는 없었습니다. 구청은 빗물관로 이탈로 물에 흙이 빨려 들어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무리 서둘러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직권 보석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하게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전직 영업사원의 폭로로 유명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선 반복적으로 성희롱도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전직 영업부 직원 A씨. YTN에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경위를 털어놨습니다. 영업활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적 압박이 아닌 의사에 대한 접대였습니다. A씨는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와의 회식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의사 앞에서 감히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음료수 말고 나한테 입술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을 이렇게 위아래로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고. 동석했던 남자 상급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2달 뒤쯤에 접대를 가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A씨는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임직원 2명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부서를 옮겼지만 징계를 받았던 상급자 1명이 1년 뒤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세게 항의하자 회사는 A씨를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관리부서로 발령냈습니다. A씨는 결국 회사를 나와 내부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업체 측은 인사 발령의 경우 회사 상황과 A씨의 요청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보상금 수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반박합니다. 관리 쪽 내근직으로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나 막 10년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억 이상은 받아야겠다. 고소 들어갔습니다. 영업사원의 처지를 악용한 의사의 성폭력이 업체와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 A씨는 리베이트 의혹과 별개로 성폭력을 가한 의사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통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 범위 안에서만 팔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소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기준가격 대비 20%에서 40% 사이로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정한 가격이 10만 원인 상품은 소매점에서 6만 원에서 7만 2천 원 범위 안에서만 팔렸고 가격 준수 여부는 전산 거래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시내 자유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청문은 오늘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내일 숙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부고에 대해 실시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청문은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하게 되며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 등을 포함한 학교와 법인 관계자 10명, 교육청에선 담당 과장 등 4-5명이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교육청 청문 절차를 앞두고 3,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자사고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송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북측광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학부모들. 서울 지역 자사고 21곳에서 3,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모두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을 반대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맞서 다양한 공연도 펼쳤습니다. 친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말 주체적인 태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열정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입시가 아니라 디제잉, 인터넷 방송, 밴드, 운동과 같은 다양한 것들입니다. 특히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사고는 귀족학교도, 특권학교도, 입시학원도 아닙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공연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많은 몇십만,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의 평생이 걸린 입시, 학교 생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장하였을 때 우리 국가를 신뢰하는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사고 폐지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서자 전교조 등에서는 자사고 청문 절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지정 취소 계획을 번복할 경우 자사고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오는 24일까지 교육청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여전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시장이 예전처럼 요동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개발 붐을 타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성사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을 옥죄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곳 역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많은 매수인들이 관망사로 돌아서 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대책으로 이른바 빙하기를 맞은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 적용 지역이 많은 서울의 경우 무려 절반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우선 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줄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외에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와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자극하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등 9.13 대책의 약발이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대책 카드를 꺼낸 만큼 예전처럼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먼저 들죠. 에너지 사용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을 안내했더니 한 해 동안 15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가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낭비되는 전기가 없는지 살핍니다. 콘센트에 연결된 거실 TV, 주방에 자리 잡은 전자레인지 모두 전원이 꺼진 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적게나마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기 전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원 코드를 뽑아두거나 멀티탭 전원 버튼을 꺼두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줄이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기량의 6%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냉온수가 모두 나오는 정수기의 경우 여름철에는 잘 쓰지 않는 온수 기능을 꺼두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하고 실외기 주변에는 열 배출을 막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불필요한 전기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을 쓰는 것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문가의 안내를 받은 가구가 한 해 동안 절약한 전기요금은 15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시는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을 안내하는 사업을 현재 4개 기초단체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컨테이너 2만 3천여 개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찬 백고동 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의 탄생을 알립니다. 길이 383m, 너비 61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2만 3천여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황산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와 천연가스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설비도 마련돼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비한 탈항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한 해외 선주사는 국내 업체에 같은 선박 11척을 주문했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인도됩니다. Last 20 years we are working in Korea and we are very happy to work here because we trust in the shipbuilding practice in Korea. 2011년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18,000개를 실을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초대형 선박 시대를 연 국내 조선업계. 이번 선박 인도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또다시 선도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참여연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유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주 만에 51%대를 회복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2%대로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0% 후반대로 다시 떨어져서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빈손으로 끝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만나 접점을 모색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압박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친일이라고 몰아붙였고 이에 한국당은 한심하다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경북 상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진이 계속될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상주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는 개헌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이 개표 결과 집계가 모두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 4시 40분쯤에 참의원 선거 결과 집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요약해본다면 아베 정권이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 중 절반을 뽑는데 이번에는 모두 124석을 선출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63석을 확보하면 과반이 되는데 개표 결과 이보다 8석이나 많은 71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의 개헌 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야당과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85석을 확보하면 3분의 2를 넘게 되는데요. 집계 결과 이른바 개헌 지지 세력은 81석에 그쳐서 3분의 2 의석에는 4석 못 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베 내각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아베 총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개헌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가 되는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승패 기준을 과반수라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이번 결과를 스스로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헌 추진은 이전보다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전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참의원에서 4석 못 미치게 되면서 이대로는 참의원 안에서 개헌안 발의 자체가 힘들게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해서 개헌 지지 세력으로 만들 경우에는 다시 개헌 추진이 동력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위대 문구를 현재의 평화헌법에 집어넣어 최종적으로는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승리라고 자축하고는 있지만 내심 만족할 만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듯이 아베 총리는 미리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둔 만큼 과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승리라고 대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등 아베 내각 정책에 국민이 지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범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에는 미달했지만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서 일본이 우대 주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추가 제재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과 대립하는 5개 야당이 선거 때에는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정도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 이런 5개 야당이 연합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한국 대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홍보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오르는 등 중대 갈림길을 맞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한일 양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적극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 뒤 처음으로 단독 방한하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중간급유차 들른 알래스카에서 트윗을 통해 지역구 의원인 설리번과 국가안보 도쿄 서울 방문에 대해 얘기했다며 한일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과 계속 대화하기 위해 한일 연쇄 방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의사를 피력한 직후 발표된 방문인 만큼 미국이 물밑 중재에 나서는 신호로 읽힙니다.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우선 한일 두 나라가 잘 풀어보라는 것. 따라서 양국에 일단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밀 북핵 공조 차질을 우려하는 행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재연장 검토 카드를 내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우려도 전달하며 한일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밀 3자 고위급 회동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안보수장과 잇따라 만나는 볼턴 보좌관은 북미 대화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보호 동참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으로 수출이 많은 농수산식품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천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 반도체 소재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농수산식품은 농식품 6억 9천만 달러, 수산식품 3억 6천만 달러 등 모두 10억 5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식품 수출액은 2.7%, 수산식품은 4.1% 감소했습니다. 아직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해 규제 품목으로 지정만 하지 않았을 뿐 수입 조건 등을 한층 더 까다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수출 시장에 99% 의존하는 파프리카와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량은 연간 1억 달러가 넘어 재배 농민들이 혹시나 규제 품목으로 지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은 일본 국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 내심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기대했으나 한일 관계 악화로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모두 5억 2천만 달러, 이 가운데 일본 수출이 22.5%인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인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이 반도체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표는 며칠 동안 일본 현지에 머물면서 협력업체 경영진을 만나 원자재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7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포인트 올라서 51.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져 43.1%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 보복에 대항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과 정부의 강력한 대일 대응 기조 등으로 주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상승한 42.2%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3.2%포인트 내려간 27.1%로 나타나서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1.3%포인트 올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총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하지만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안을 놓고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압박하면서 한국당을 신친일이라고 몰아붙였고 한국당은 한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휴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쟁에 취한 괴물에 빗대면서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한일전 승리를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이 추경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되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꽤 많다고 압박하고 선거법 표결 강행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친일 공세에 대해서는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야당은 무시하고 가자, 국회는 무시하고 가자, 결국 닥치고 추경만 해내라.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더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추경 포기 선언을 했다면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반일 선동의 편승에 유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연계는 필수라는 야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일본의 무역 도발 대응을 위해서 신산업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밤사이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강릉 27.6도, 대전 25.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중복인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32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껑충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제주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종일 구름만 끼겠고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와 장맛비 예보가 잦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밤에 중부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중부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핥히고 지나간 남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습니다. 경남 거창 계곡에서 실종됐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고 폭우에 피서객들의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린 62살 신모 씨가 실종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씨는 손을 씻으러 계곡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폭우에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앞서 구례군 천은사 인근 계곡에서도 폭우에 고립된 피서객 8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5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폭우로 곳곳에서 땅이 꺼지거나 도로가 파이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의 도로에서는 지름 1m, 깊이 2m짜리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고 사흘 동안 최대 500mm에 가까운 물폭탄을 맞은 부산에서는 도로 곳곳이 파여 여러 대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와 강풍이 집중된 남부 지역에서 농경지 2,4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주택 균열 등으로 이재민 11명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진이 감지된 지역에선 창문과 벽이 흔들려 놀랐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도 침대와 의자가 흔들렸다는 신고 전화가 7건 접수될 정도로 중부 내륙 지역까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규모 3.9 지진이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피해는 없었지만 경북 상주에선 여진이 계속될까 주민들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상주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앞서 지난 2월 포항 북구 동쪽 50km 해상에서는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4월 동해 해역에서는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해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올해 지진 가운데는 이번 지진이 가장 강합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시작돼 지진 직후 SNS에는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발생된 진앙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산속에서부터 출발한 그 진동이 도심으로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3.9에 이르는 만큼 기상청은 여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진 발생 6분 뒤 규모 1.5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내에 어느 곳에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진 대피소가 어느 곳인지 또는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지진을 대피할 때 어느 복도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최단 거리인지를 다만 전날 상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2.0의 지진은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게 되면 풀려나게 되는데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중순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는 직권보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석방하기엔 시기가 이르지만 만약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해외 출국은 물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얼마 남지 않은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하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전략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갑자기 양 전 대법원장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신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사상 초유가 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죠. 이르면 이번 주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산고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합니다. 쟁점은 우선 기준 점수입니다. 상산고는 기준 점수의 0.39점이 부족해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산고는 누가 봐도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 스스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80점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의 적절성입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평가 시기도 논란입니다. 상산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상산고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권한은 교육감님들께 있습니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김승만 교육감의 불통, 독단, 불공평의 평가 지표이며 법령 위반, 직권 남용인 것입니다. 결국 상산고 자사고 지위 존폐 문제는 재판으로 결론 내려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사고 교육 성과를 알리는 청소년 가족문화축제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집회에서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동의 없는 폐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교육청 앞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배우 마동석이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시대 페이지 4를 이끌 영화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마동석은 내년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이터널스에서 주연 길가메시 역을 맡습니다. 한국 남자 배우로서는 첫 마블 영화 출연입니다. 마동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이종격투기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한 미국 국적의 배우로 영어 연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비 메이킨. 눈 건강에, 간 건강에, 장 건강에 좋은 성분. 일일이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한 알에 압축해 담는다는 원칙. 필요한 건강에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정관장 알파 프로젝트.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어제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추진이 향후 3년 동안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뽑는 참의원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141석을 확보해서 과반 의석인 123석을 무난히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66석으로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57석을 얻어서 감소했습니다.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164석에 4석이 부족해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IT 업체로도 도미노 충격을 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의 고객사는 물론 경쟁사까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달 초 고객사에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T 업계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주째로 접어든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유일하게 삼성에 앞선 타이완의 TSMC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하반기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으면서 이 때문에 4분기 전망도 정확하게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미국 IT 업체들은 모바일과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삼성전자에 거듭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니에서 분사한 PC 생산업체 바이오의 대변인도 최근 비상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 외 국가에서 반도체를 대체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 가격은 올라가 일본 수출 규제 직전과 비교해 최고 25%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승이 이제 더 증가를 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반도체 분야에 추가 규제가 있으면 아마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세계 IT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는 유례 없는 폭등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모레 볼턴 보좌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방문한 뒤에 방한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경안 처리와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 7월 국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재해재난과 경기 침체,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군 기강회의 책임을 물어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연계를 주장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번 주 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한 청문이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청문은 오늘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내일 숙문고와 신일고, 이대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부고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밝혔습니다. 청문은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하게 되며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 등을 포함한 학교와 법인 관계자 10명, 교육청에선 담당 과장 등 4-5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일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와 선장 등 9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양 종사자들 인권 침해 행위를 특별히 단속한 결과 41살 이모 씨 등 84건을 적발해서 90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앞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 2층 상가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다시 열려 시위대와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반중 정서를 강력히 표출했고 중국 정부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무장한 홍콩 경찰이 한밤중에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시위대는 경찰에 벽돌 등을 던지며 맞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범죄인도법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는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7주째.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40여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송환법 완전 철폐,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 경찰의 시위대 과잉 진압 조사와 처벌, 완전한 민주선거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You can see so many people come here on the street and on every weekends, and the government still do not answer for what we ask. So we need to stand for what we want and keep going on. 일부 시위대는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홍콩 연락판공실 청사에 진출해 반중국 구호와 욕설을 써놓고 붉은 휘장에 페인트를 뿌리며 강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Some protesters have even risked everything, including their personal safety, to occupy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이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심야에 긴급 성명을 내고 이런 행동이 일구 양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한편으로 홍콩 내 송환법 찬반 세력 사이에 상대편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홍콩 경찰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핵심 시위대로 파악한 700여 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홍콩 경찰이 최근 1년의 폭력 시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700여 명을 추적 중이라며 대부분 25살 이하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플라스틱 물량은 현저히 줄었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플라스틱 폐기물은 3만 5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천여 톤보다 33% 늘었습니다. 수입된 일본의 폐플라스틱 대부분은 합성 섬유로 가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폐플라스틱 처리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동남아 각국이 수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떠날 만한 명품 마을 5곳을 선정했습니다. 여름 휴가에 참고하시죠. 임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좋은 마을. 논바닥에 돌을 구들처럼 깔고 흙을 구워 만들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론. 살아있는 화석, 빈꼬리 투구새우를 볼 수 있는 이곳은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상서마을입니다. 한려 해상에서는 경남 거제 내도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몽돌 해변 너머 탁 트인 바다가 시원하고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에서는 해풍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계곡과 맑은 물을 찾는다면 월악산 골맥골 마을이 가볼 만합니다. 이곳 송계 계곡은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개울도 있어서 아이들 송사리 또는 물에서 발 담궈서 놀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또 주변에 천연 기념물 만개나무라든가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 힐링하고 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밖에 흑산도에서 10여 분 배를 타고 더 들어가는 영산도 마을, 도심 속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무등산 평촌 마을을 이번 여름 가볼 만한 명품 마을로 꼽았습니다. 명품 마을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며 주민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선정, 지원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우러진 국립공원 명품 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일부 명품 마을의 경우 찾는 사람이 많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한동민 선수가 최고의 별로 뽑혔습니다. 한동민은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드림 올스타로 출전해 2루타 4개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재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이어지던 승부는 드림 올스타가 한 점 차로 끌려가던 9회 한동민의 2타점 2루타 등으로 3득점하면서 9대7 드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홈런 레이스에서는 외국인 타자 로맥이 결승에서 센즈를 7대2로 꺾고 우승했고 로맥은 메가더 장군으로 분장한 퍼포먼스 덕에 신설된 베스트 퍼포먼스 상까지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강원에 역전승을 거두고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선두 전북에는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습니다. 울산은 홈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외국인 선수 믹스와 김보경이 연속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성남은 수원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고 상주도 대구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네, 어느덧 삼복더위의 두 번째인 중복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복답게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에서 최고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제주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은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늘 종일 구름만 끼겠고요. 해안과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도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강릉 기온은 28.5도로 25도 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춘천과 청주, 대전 33도, 강릉과 대구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모레밤엔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서 더위의 기세는 금세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